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 증시 금요일 또 어제 보면 미국 증시 상승이 뭐 1일 천하에 좀 그치는 모양새입니다. 여전히 뭐 불안한 걱정거리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뭔가 좀 돌파구를 기대하거든요. 시장은 어디서든 좀 풀려라. 중국에 조금 기대를 걸어봅니다. 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세계 경제도시 상하이 봉쇄 영향들이 크면서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 부진하게 나왔고 중국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상하이 봉쇄를 단계적으로 푼다는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또 정책 기대감, 또 트럼프 때 2020년에 이렇게 미국도 확 봉쇄했다가 풀릴 때의 기대감, 그런 걸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뭐라도 잡아야 되니까 기대감을 좀 가져보면서요,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614, 이제 2800에서 2700 내려와서 700이 좀 고착화됐다가 이제 2600선이 눈에 좀 익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세입니다. 0.6% 올라서 2613, 2600 위로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상승률로 861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전략과 함께 여러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잠금 해제로 첫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잠금 해제 시간입니다. 일단 시간이 갈수록 코스닥 쪽에선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만 봐도 조금은 좀 다양화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내에서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엔터 쪽 종목들도 힘을 내고 있죠. 여러 이슈 안고 개별 테마성 종목들의 급등락이 오늘도 이어집니다. 전략, 종목에 대한 이야기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장 특징주 단에서 오늘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니 해도 사실 엔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어제 SM이 호실적을 내놨고 어제 장 마감 이후 시간 외에서부터 SM 그룹주들이 강세였어요. 오늘 장도 SM 10% 이상, SM CNC 5.7%, SM 라이프 디자인도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엔터주들도 강하고요. 주말 사이에 뭐 유럽과 미국 등에서 K-팝 콘서트가 열렸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다 뭐 이런 소식 등이 있었는데 어찌 보세요, 엔터주? 네, 뭐 현장 사진도 뭐 공유가 SNS 쪽에서 뭐 확인이 되면서 사실 굉장히 뜨거운 현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못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네. 지금은 아마 표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적인 인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여서 실적이 1분기 나오면서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JYP 엔터나 이런 쪽도 전반적인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또 되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은 또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온오프 라인이 이제 동시에 개발되면서 하반기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밸류에이션 부분은 사실 조금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 PER이 뭐 아마 40배 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JYP 엔터도 뭐 26배, 30배 조금 안 되는 언저리, 그리고 지금 YG 엔터 같은 경우도 한 30, 40배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 뭐 2차 전지도 40배, 50배, 뭐 100배 이렇게 봤던 2차 전지 소재주들도 사실은 주가들이 많이 빠지면서 뭐 20배에서 25배까지도 최근에 조정받은 이후에 실적 업사이드가 나오니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엔터주가 좋은 건 인정할 수 있고 방향은 맞습니다. 분명히 과거에 팬데믹 때 관련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없을 때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온라인 쪽에서 확실하게 보였고 경쟁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네. 방향성도 올해 내년 방향성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밸류가 조금 비싼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 SM 같은 경우가 PER 밸류가 한 20배 언저리로 다소 좀 싸게 거래되는 것 같아요. 다른 메이저 기획사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본다면 SM은 다소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 어닝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JYP 엔터 이쪽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는 다소 이제 BTS 관련된 뭐 군과 관련된 이슈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3사가 대부분도 좋기는 합니다만 다소 좀은 밸류에이션 부분들이 최근같이 이렇게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경우에서는 조금은 올라가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 근데 장기적인 부분 그리고 만약에 어떤 시장에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아질 경우는 다시 엔터주는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기본적인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부분도 여전히 있다는 점도 저희가 좀 주의를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 시세 정도로 대응을 조금 기민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터주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순간 그 순간이 잡히면 저희와 함께 또 얘기를 해주실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폴더블 쪽도 좀 보죠. 폴더블 폰 또 삼성의 신작이 또 하반기 나오다 보니까 그 업체들에게 뭐 여러 가지 주문을 넣어놨다 이런 이슈 등도 많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들도 일부 괜찮고요. 오늘은 KH바텍과 파인테크닉스 등의 종목들 급등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폴더블 하니까 힌지 쪽에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네요. 네. 힌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힌지가 2개가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폴더블 폰 하나에 2개가 들어갔다 오는데 기술적으로 중국 업체가 힌지를 하나만 넣는 기술을 발견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에도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만 들어가는 힌지에 대한 기술이 적용된다면 KH바텍 자체가 이제 물량이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1개가 들어가든 2개가 들어가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KH바텍이 힌지를 여전히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장 1개가 들어간다, 2개가 들어간다 결정된 건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은 2개를 썼으니까 중국 쪽의 기술은 그렇다 치고 그 기술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는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려가 KH바텍에 사실 눌리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가 모멘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가 반영되면서 주가 좀 빠져 있었는데요. 근데 힌지 물량이 하나에서 2개로 들어가면 이제 또 단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개가 들어가던 힌지가 하나로 바뀌었을 때 단가가 절반으로 빠지느냐 아니면은 단가가 1.5배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영향력이 달라지고 거기에다가 물량에 대한 이슈도 또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작년에 많이 팔았는데 올해 작년보다 2배 이상 그리고 내년에 더 많이 팔고 그걸 계속적으로 KH바텍 한다든지 그다음에 KH바텍 힌지가 과연 국내 삼성전자만 들어갈 거냐 향후에 중국 업체들에게 납품이 또 다원화되면서 그런 기회가 또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힌지 물량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그림은 어차피 폴더본 쪽에 가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방향은 명확하고요. KH바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지 관련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7월 정도부터는 아마 납품이 아마 좀 빠르면 6월 말 늦어도 7월 정도부터는 하반기 물량 대응을 하기 위해서 물량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이제 5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2분기 말에서 3분기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반기 이후에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폴더블 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노트북이나 태블릿도 이제 접는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대면적화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폴더블 관련된 이슈는 지금부터 이미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삼성폰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반기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승승장구해주길 이 폴더블 관련한 종목들 많이 눌려있는 만큼 탄력도 더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잔금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열어볼게요. 박근영의 잔금해제 첫 종목은 오늘 후성입니다. 성장의 성장이 돌아온다. 네, 첫 번째 포인트 열어볼게요. 사실 후성하면 저는 부장님께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업체다라는 이야기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실적에 대한 호평이 어마어마하네요, 오늘. 네. 1분기 이익 급증세가 나와서요.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서프라이즈 수준을 넘어선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BM이 지금 후성의 1분기 영업이익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후성이 1분기 영업이익만 보면 에코프로 BM보다 훨씬 높게 나왔거든요. 네. 에코프로 BM 지금 시가총액이 10조죠. 후성이 지금 2조 원대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후성이 되게 싸 보이는 건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후성도 상당히 강력한 모멘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아침에 주저주저 하더니 지금 벌써 9%대 급등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시초가 나올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원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오니까 지금 9% 네.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LiPF6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가동률이 중국 쪽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중국 쪽의 전기차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보조금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쇄 때문에 지금 경기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장기적으로 연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판가 자체도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 로컬 내 그 스팟 가격, 그러니까 LIPF6 관련된 스팟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것 때문에 후성이 오히려 이제 실적단이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후성 같은 선발업체의 납품 가격은 현재 스팟 가격 대비 이미 한 40에서 50% 낮게 이미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팟 가격이 빠진 데에도 이미 납품 가격이 40, 50% 싸게 계약이 돼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스팟 가격이 빠진 것에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미 절반 정도 가격, 현재 시세 스팟 가격의 절반 가격 정도로 계약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재 스팟 가격과 납품 가격의 단가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가를 추후에 계약을 할 때는 그걸 오히려 올릴 가능성이 더 높죠. 너무 크잖아요. 50% 가격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팟 가격의 하락이 납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소 오해를 하는 거죠. 스팟 가격이 빠지니까 후성도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 중국 빨 모멘텀도 안고 있는 데다가 실적도 잘 나왔고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의 걱정도 생각보다 걱정할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건데 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더 끌고 가주려면 또 다른 시장에 대한 기대도 분명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고성장은 여전히 될 수밖에 없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가 워낙 안 좋게 나왔죠. 어제 소매 판매나 여러 가지 제조업 지표가 완전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봉쇄 영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연장하면서 계속적으로 경기를 좀 막아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후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화학업체인 오르비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자회사인 쿠라와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폴란드의 그 가토와이스 경제특구 지역 내에 후성이 매입한 부지에다가 아마 생산 라인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올해 안에 그 LIPF6 공장 건설을 시작하고요.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고객사들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장의 규모는 중국의 3,800톤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 캐파에 대한 부분들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죠. 밸류, 그다음 모멘텀 충분히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유럽발 성장이 2024년도부터 될 수 있죠. 주가는 이걸 땡겨서 반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가동률 상승에 이어서 중국의 반도체 특수가스 공장도 이미 턴어라운드가 들어갔기 때문에 전사 모멘텀이 상당히 실적이 굉장한 턴어라운드 국면으로 들어갔다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유럽 공장 신설까지 감안한다면 절대 저평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지금 실적 기준은 올해 실적 기준입니다. 후성의 PER 밸류에이션이 이미 16배 정도 수준인데 오늘 올라간다면 한 17배 정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보통 2차 전지 소재나 이런 쪽이 어떻게 되죠? 최소 최근에 빠져서 20배, 25배 정도까지 받았고요. 과거 좋았을 때는 40배, 50배, 100배도 받았던 소재 업체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절대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이 후성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구가함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0조다. 제가 에코프로 BM이 비싸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네. 후성이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건 충분히 논리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후성은 일단은 좀 더 주가 부분은 뭐 일부 증권사에서는 스트롱바이 의견이 오늘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레벨업을 좀 높일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분기만에 지난해 전체 벌돈을 벌었다라면 후성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익에 대해서요. 말씀 주신 대로 반도체 소재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유럽발 모멘텀도 있고 2차 전지 쪽은 당연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10% 가까운 급등이 나온 22,200원대 거래되고 있는데 목표 라인 어디까지 보세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1차 목표 가격은 3만 원 선 정도까지는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의견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보는 창구는 3만 5천 원까지도 오늘 뭐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뭐 3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1차적으로 본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 3만 원의 가격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기 전에 종목 정하시고 급등 나오면 좀 부담스러우실 만도 한데 목표 주가 넉넉히 잡아 주셨습니다. 저희 지켜보죠.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또한 개인 투자자들 궁금해할 것 같아요. SFA 반도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을지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사실
국내 범핑 라인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데 사실 자율주행차 하면서 이 종목들 많이 거론되잖아요. SFA 반도체, 텔레치스 뭐 이런 쪽 이야기들요. 이쪽 종목들도 좀 들썩임을 보여줄 때가 됐을까요? 네, 뭐 실적 우려가 좀 있었던 모양인지 뭐 최근에 주가가 6,000원대까지 많이 빠졌죠. 지난 뭐 실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최근에 얼마 안 된 1월 달로 본다 하더라도 좀 주가가 뭐 7,800원, 8,000원 가까이도 갔던 종목인데 6,000원대까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을 열어놓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225억 원, 4분기 대비 37%나 실적이 급등세를 보여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흑자 전환 강도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범핑 쪽인데 비메모리 범핑 쪽입니다. 이게 어떤 게 들어가냐면 오디오 코텍이라든지 PMIC 등의 비메모리 파운드리 관련된 범핑 쪽이죠. 이 부분이 실적이 좋고요. 실질적으로 PMIC나 이쪽도 DDR5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은 245억 원으로 일단 1분기보다도 더 개선되는 어닝이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일부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필리핀 라인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서버나 PC DRAM 패키지를 생산하는데 남아있는 여유 공간에 아마 올해 3분기 정도부터 증설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설을 한다면 매출을 충분히 업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모멘텀을 볼 수 있겠고요. 이게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 발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후의 성장은 필리핀 라인의 캐파 확대라든지 신규 사업 진출인데 CIS 같은 새로운 사업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쪽도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성장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DDR5의 전환의 모멘텀 이거인데 5월 10일 날 인텔이 새로운 서버용 DDR5를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인데요. 서버용은 지난 연말에 PC용 DDR5 관련된 제품이 나왔지만 시장에서 약간 주춤했어요. 선반영된 종목이 있긴 했지만 주춤했는데 서버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글로벌 회사들이 지금 하반기 서버 관련된 투자가 예정돼 있고 서버용 관련된 DDR5는 기존의 DDR4보다 좀 더 높은, 그 성능은 2배 정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는데 DDR5가 만약에 진행되면 전반적인 DRAM 같은 경우는 DDR4일 때 그 전에 제품보다 20% 가격 상승이 있었지만 네. DDR5 같은 경우는 DDR4 대비 30%의 가격 단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정도로 강력합니다. 근데 그걸 전환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모가 줄어들면서 비용이 워낙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서버 전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뭐 디램 관련된 부분에서 DDR5 모멘텀은 충분히 하반기에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다. 이미 뭐 작년에 선반영해서 움직였다가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하반기 이후에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은 뭐 심텍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아비코 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TLB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이제 파워 인덕터 부분은 뭐 아비코 전자 이런 종목도 이야기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SF 반도체도 충분히 DDR5의 전환에 대한 핵심 포인트로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2022년 8,200억대 정도로 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내년 매출액은 1조 1천억대로 상당히 더 많이 좋아집니다. 성장률 충분히 구가할 수 있겠고 올해 전반적인 영업이익단은 1,000억 원대로 상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올해 12개월 포워드 관련된 PER도 8배 정도 수준이라서 역자적인 PE 밴드 하단에 거래되고 있어서 호실적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SFA 반도체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 국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진입 가능한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목표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 3일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등은 아닐지언정 조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있는 시점인데 가격 어떻게 갈까요? 뭐 단기적인 상승 때문에 6,400원 정도까지 눌림 목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목표가는 9,000원까지, 손절가는 6,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간을 좀 길게 보시나 봐요. 9,000원이면 너무 올해 내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구간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데요. 근데 주가 부분이 최근에 보면 기관 외국인들이 6,000원 초반에서 굉장히 매집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수급을 보시면 아마 나옵니다. 일주일 정도 계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마 양쪽을 다 합치면 한 2, 30만 주 정도 주식을 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급이 좋아지는 국면이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했다면 글쎄요, 주가는 아무도 모르죠. 단기에 갈 수 있을지. 근데 중장기적인 그림도 충분히 가능하고 내년 그림까지 좋아진다는 그림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SFA 반도체는 그렇게 무서워할 자리는 절대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김에 사실 리뷰도 살짝 해볼게요. DDR5에 대한 그 인텔의 샤파이어 레피즈 제품 초도 물량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조금 관심을 받았어요. 심택도 말씀 주셨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유자분이라면 당연히 보유하고 가야 되는 걸까요? 뭐 보유하고 말아 이건 무조건 말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사실은 뭐 가장 큰 수혜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택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뭐 58,300원까지 올랐다가 주가가 꽤 많이 빠졌었죠. 뭐 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빠졌었는데요. 실제 DDR5 관련된 매출 비중 가운데 절대 금액으로 봐서는 아마 심택이 한 4천억 정도까지 올라올 걸로 보여요.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단에서 DDR5가 차지하는 매출 구조가 15%에서 20%까지 계속 올라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충분한 그 호황 이런 부분들 누릴 수 있는 종목이 이고요. 중장기 그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는 뭐 4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 빠진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그렇게 높은 주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택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심택 이외에도 DDR5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TLB라든지 TLB 같은 경우는 서버 디램이랑 관련된 매출단이 상당히 높죠. 한 55%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TLB라든지 그다음에 아비쿠 전자 아까 말씀드렸던 DDR4에서 적용 안 되는 파워 인덕터가 DDR5는 들어갑니다. 신규 시장이 2천억이 열리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납품하고 있는 아비쿠 전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DDR5 생태계는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잔금 해제 시간에 다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아비쿠 전자도 그렇고요. 일단 DDR5 관련 모멘텀 안고 있는 이 종목 지금 묻지도 마라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까지 AS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외국인이 금액 기준으로 코스닥에서 제일 많이 사는 게 LNF예요. 2% 이상 상승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부장님과 저희 4월 26일에 방송을 했습니다. 이것도 말도 꺼내지 말까요? 네, 보유? 말도 꺼내지 마시고요. 자꾸 꺼내면 입이 아픈데 아무튼 그 LNF 같은 경우는 그냥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테슬라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나가는 원통형 배터리고요. 삼성의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을 만약에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뜯어본다면 실적이 잘 나온 이유가 원통형 배터리 때문이고요. 네. 이쪽은 결국은 테슬라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LNF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테슬라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종목인데 실적이 워낙 좋죠.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가격을 굉장히 많이 전가시키면서 국내 같은 경우도 약 23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지금 모델에 따라서 가격을 굉장히 올리고 있어요. 가격 전가를 잘하고 있고 이만큼 가격 전가를 하더라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테슬라의 어떤 가격 전가력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주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워낙 많이 팔고 있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베를린 공장이나 새롭게 지금 여는 팩토리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물량 자체가 워낙 많아지고 중국도 새롭게 캐파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물량 증가에 대한 수혜를 LNF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가장 사실은 탑픽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LNF 좀 더 끌고 가고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목표 주가와 현재 주가의 괴리가 최근에 주가가 좀 움직였다 하더라도 괴리가 아직도 많습니다. 굉장히 높게 괴리율이 낮고 있기 때문에 LNF는 아직도 긍정적인 접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S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박근영의 잔금 해제 한 번 더 내용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박근영 부장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